그 전화 당장 꺼버려. 밤 11시에 전화해서 또 무슨 구박을 하려고. 시어머니의 끈질긴 전화에 친정엄마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려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식모 취급했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홀린 듯 전화를 받는 순간 따뜻했던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그토록 증오하던 시어머니 입에서 터져나온 믿을 수 없는 폭로에 친정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저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느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워킹맘입니다. 10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맞벌이를 해왔어요. 제 고향은 전라도였습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저는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에게 미움털이 단단히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뼈대 있는 경상도 집안의 안방 마님이라 부르는 분이셨습니다. 전라도 여자들은 드세고 영악해서 초장의 키를 팍 죽여놔야 돼. 안 그러면 내 귀한 아들을 통째로 잡아먹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밤 11시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제 멋대로 누르고 들어와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 밥상에 찌개 하나가 없어. 당장 가스불 켜라. 우리 아들은 찌개가 있어야 밥을 먹어. 시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리고 밥을 차려내면 간을 보시고 꼭 잔소리를 한마디씩 덧붙이셨죠. 이게 무슨 음식이야? 전라도 것들은 간을 어찌 이리 짜게 해? 젓갈 냄새가 코를 찔러서 못 먹겠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반찬을 휘저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런 날들을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매달려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잖아. 좀 말려줘.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슬그머니 떼어내며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라 무뚝뚝해서 그렇지 속 좀 깊어. 당신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 남편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며칠 휴가를 내어 푹 쉬어도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견디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를 큰 병원에 데려가 정밀검사를 받게 해줬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 제가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라 남편이 혼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야. 봐, 수치가 다 정상이래. 아무 이상 없다잖아. 남편이 부드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 한숨은 놓였지만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며칠이라도 친정에 내려가 요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나 친정 가서 며칠만 쉬다 올게. 몸 좀 추스르고 싶어. 제가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푹 쉬다 와.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남편이 선뜻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쉰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 밥은 누가 챙기라고 어딜 도망가? 네가 그러고도 마누라고 며느리니?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걸어 닥달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11시였어요. 또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정엄마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받지 마. 네 몸이 이 지경 된 게 다 그 시어머니 때문이야. 무슨 염치로 또 전화질이야. 친정엄마가 제 팔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끈질기게 울려대는 전화를 저는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악에 바친 호통이 아니라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고 처절한 외침이었어요. 아가, 큰일 났다. 너 유방암 참기래. 당장 병원으로 가야 된다. 저와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상이라고 결과지를 받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텅 빈 아들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무심코 남편 방에 들어갔는데 깊숙이 숨겨진 진짜 결과지와 남편의 비밀 노트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진짜 진단서에는 유방암 3기라는 글자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장 안에는 남편이 웬 어린 여자랑 함께 찍은 사진이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죽고 나면 나올 막대한 암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이 적힌 보험증서까지 가득했습니다. 내가 못난 아들을 잘못 키웠다. 어떻게 집 마누라 죽기를 바라면서 돈 계산을 해. 이건 사람도 아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생 저를 전라도 출신이라며 모질게 굴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시어머니조차 며느리 목숨을 담보로 돈을 노린 아들의 인면수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평생 남편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진실 앞에서 배신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퍼붓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충동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제가 흥분하면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게 들통날 게 뻔했어요. 저를 도우려는 시어머니의 정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티내지 마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곡차곡 가슴 깊이 눌러 담았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남편 회사로 직접 찾아가 끝장을 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창밖의 캄캄한 밤하늘을 노려보며 저는 반드시 이 모든 빚을 처절하게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처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훈아,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딜 가? 차라리 경찰을 부르자, 응? 친정엄마가 제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는 못 있어. 그 사람 얼굴 똑바로 보고 내 입으로 끝장을 내야겠어. 저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새벽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걷히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빈집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를 먼저 만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집은 텅 비어 적막하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진짜 진단서와 비밀노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서류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가, 정말 괜찮겠니?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가 같이 가마. 시어머니가 제 등을 어루만지며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돼요. 절대 들키시면 안 돼요. 저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고 곧장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1층 로비에 들어선 저는 안내 데스크에 부탁해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친정에서 쉰다더니. 남편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고 진짜 진단서 복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출근한 사이에 내가 집에 들렀어. 서재를 다 뒤졌지. 이게 뭔지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발로 집에 가서 서랍을 샅샅이 뒤져 찾아냈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야 노트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의심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멀쩡하다며. 정상이라며. 그런데 이게 뭐냐고. 유방암 3기라고 똑똑히 적혀 있잖아. 저는 진단서를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남편의 가슴팍을 맞고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우리 이혼해. 당장. 더 볼 것도 없어. 제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남편은 황급히 제 팔을 잡아 끌고 사람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미쳤어?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몰아세우네. 남편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자로 몰아세워? 내가 암에 걸린 게 사실이잖아. 당신이 그걸 숨긴 거고.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너 요즘 신경이 날카로워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남편이 제 투병 사실을 끝까지 묵살하려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상계단 문이 벌컥 열렸어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어린 여자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쳐 끼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눈치는 좀 있으신가 봐요. 내연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우리는 이미 다 준비 끝냈어요. 사모님만 도장 찍으면 되는 거라고요. 내연녀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가 내연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비상계단에 매섭게 울려 퍼졌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사람을 쳐? 내연녀가 벌개진 뺨을 부여잡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솟구쳤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저는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굵은 피를 울컥 토해내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으로 사람들의 비명만이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힌 팔이 천근만근 무겁고 입안에서 비릿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대 곁에 남편이 낯선 남자 하나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정신 들어? 인사해. 내 변호사야. 이제부터 법대로 하자고. 남편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변호사라는 남자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서류를 이렇게 잔뜩? 제가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더듬었어요. 그 서류에는 제가 친정에 내려가 있던 동안 고향 남자 동창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 사진과 문자 내용을 교묘하게 짜맞춘 가짜였어요. 저는 그 동창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한데 사진 속 저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나는 이런 사람 만난 적도 없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너야말로 바람난 거 아니야? 유책 배우자가 누군데? 남편이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어요.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우리 아들 양육권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도장 안 찍으면 이 사진 전부 애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남편이 제 귀에 대고 낮게 얘기했습니다. 10살 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떠오르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어요. 안 돼. 우리 애한테 그런 더러운 거짓말을. 차라리 날 죽여.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쳤어요. 경찰을 부를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이미 남편의 손아귀에 들려 있었어요. 경찰? 연락처도 증거도 내가 싹 다 지워버렸는데 대체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남편이 제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를 병실에 가두다시피 내버려 두고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나가버렸어요. 투병의 고통과 철저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을 영영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칭칭 휘감았어요. 저는 텅 빈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지옥 같은 덫에서 반드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저는 바짝 마른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실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그때 청소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밀대를 끌고 슬그머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든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자, 이거 바꿔라. 대포폰이랑 현금이다. 얼른 챙겨. 시어머니가 걸레 밑에 꿍꿍 숨겨온 작은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들키기라도 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지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부터 살아라. 간호사들 교대하는 틈에 어서 빠져나가. 어서. 시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며 연시 문 밖을 살폈습니다. 저는 환자복 위에 외투 하나만 달랑 걸친 채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디찬 겨울밤 바람이 살을 내듯 옷 속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몸을 숨기고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부터 변호사 사무실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증거도 다 조작했고요. 제발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맡기 어려운 사건이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수학이 너머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어디든 한결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제가 매달려봐도 상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미 남편의 입김이 닿았는지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저를 외면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뚝 끊기자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저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어느새 차가운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깨진 유리처럼 어른거렸어요. 발밑에서 강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제 몸이 휘청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한 번만이라도 봐야 되는데. 저는 안간을 붙잡으려 손을 뻗다가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둠 저편으로부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눈 좀 떠봐요.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라고요.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을 하던 중년 남자가 황급히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팔에 축 늘어진 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책장이 빽빽하게 늘어선 으리으리한 곳이었어요. 화려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변호사 사무실 같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남자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신이 좀 드나요? 한강다리에서 쓰러진 걸 내가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강민우라고 해요. 남자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혼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이름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이세요? 그럼 혹시 제 사건도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일단 그쪽 사정부터 들어봅시다.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서류부터 보여주시고요. 강민우가 제가 놓지 못하고 있던 조작된 서류를 매서운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눈물과 함께 토해내듯 쏟아냈어요. 남편이 제 암을 숨기고 보험금을 노렸어요. 어린 여자랑 바람도 났고요. 이젠 제 하나뿐인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저는 웃기며 강민우의 책상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이대로 우리 아들을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요. 저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강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의 깊은 눈빛에 잠깐 어떤 그늘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증거가 죄다 저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 강민우가 미간을 좁힌 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가능성은 없어도 좋아요. 그냥 저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싸워주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제 젖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강민우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마치 오래전 자신의 어떤 처절했던 모습을 떠올리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맞죠. 돈은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따라주셔야 돼요. 강민우가 천천히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꼭 갚을게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맞잡고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민우는 그 길로 사설 포렌식 전문가와 사립 탐정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남편과 내연녀가 조작한 불륜 사진의 합성 흔적을 찾아내기 위한 은밀한 역추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들 분명 어딘가 손을 댄 자국이 남아있을 거예요. 원본까지 거꾸로 추적해서 빠짐없이 다 찾아내요. 강민우가 전문가들에게 사진 파일을 넘기며 빈틈없이 지시했습니다. 한편 제가 병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란 남편과 내연녀는 발칵 뒤집혔어요. 두 사람은 곳곳에 사람을 풀어 제 행방을 집요하게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집 나간 여자이자 자식을 버린 매정한 엄마로 몰아가는 소문을 악랄하게 퍼뜨렸어요. 인터넷이며 동네 카페마다 제 신상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변호사님. 사람들이 다 저를 천하의 나쁜 엄마라고.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움켜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쪽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집니다. 입 꾹 다물고 참아요. 강민우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차분하게 타일렀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거대한 덫을 놓을 겁니다. 적들이 제 발로 그 안에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강민우가 종이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며 치밀한 반격 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던 제 앞길에 비로소 한 줄기 빛이 가느다랗게 새어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와 첫 대책회의를 마친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저는 강민우가 수소문에 알아봐준 외딴 요양병원에 감염으로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본격적인 항암 치료와 소송 준비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독한 약 기운이 온몸으로 퍼질 때마다 토할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베개에 묻어날 때는 거울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는데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손에 쥔 머리카락 뭉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강민우가 짜준 대본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포폰으로 암호 같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반격의 때를 노렸습니다. 아가, 오늘은 그놈이 거실에서 그 여자랑 통화를 길게 하더라. 내가 다 녹음해 두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들키면 정말 큰일 나요. 저는 가슴을 졸이며 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남편과 내연녀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겉으로는 아들 편을 드는 척하면서 두 사람을 철저히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눈을 피해 남편의 노트북에 몰래 도청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집안 구석구석 손바닥만한 녹음기까지 숨겨두는 위험천만한 잠입 작전을 펼쳤습니다. 내가 이 두 손으로 그 놈들을 다 캐낼 거다. 내 아들이지만 절대 용서 못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일을 조용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며느리가 병을 얻은 것 같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거기에 못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에 대한 속죄의 마음까지 더해졌어요. 다 내 업보다. 내가 못나서 저 어린 것이 이 고생을 하는 거요. 시어머니는 마니엘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본가 아파트를 몰래 급하게 내놓았어요. 그렇게 전 재산을 차곡차곡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빼돌린 녹음 파일이 강민우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 파일 속에는 차마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제 조작된 사진을 만들며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사진 정말 감쪽같지? 이거면 그 여자 양육권은 물 건너 간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냥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 나올 텐데. 치료를 좀 늦추든지 해야겠어. 보험금 받는 시기를 앞당기려고 제 치료를 일부러 방해하려 했다는 섬뜩한 내용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맞나?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저는 녹음을 듣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저들 발목을 단단히 잡을 수 있어요. 강민우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강민우는 이 녹취록을 들고 곧장 남편이 쓴 홍신소 브로커를 찾아갔어요. 때로는 윽박 지르고 때로는 달래가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지금 자백하면 당신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당신도 같이 감옥 가는 겁니다. 강민우가 브로커를 몰아세웠어요. 결국 브로커는 남편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술서와 돈이 오간 거래 내역을 순순히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제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제 머릿속엔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는 강민우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 말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드님 데려올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강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강민우는 법으로 정당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했어요. 남편의 온갖 방해를 뚫고 마침내 아들을 제 병실로 데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쭈뼛쭈뼛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어디 아픈 거야? 왜 이렇게 말랐어?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들이 제 품으로 와락 달려들며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저는 앙상한 팔로 아들을 꼭 끌어안고 등을 쓸어내렸어요. 오랜만에 아들의 온기를 느끼자 죽어가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초인적인 의지가 솟구쳤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제 병세가 기적처럼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만류에도 퇴원을 강행했어요. 빠진 머리에 스카프 하나를 질끈 두르고 다시 강민우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괜찮아요. 마지막 재판 준비 제대로 합시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 눈빛이면 충분해요.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강민우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재판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내가 그놈이랑 그 여자가 같이 묵은 호텔 영상까지 다 구해놨다. 지금 변호사한테 넘겨줄게. 시어머니가 마지막 증거인 호텔 폐쇄로 영상과 투수 기록까지 손에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빈틈없이 맞춰졌어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끝장을 봅시다. 강민우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내일의 법정을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이혼소송 마지막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빠진 머리 위에 가발을 단정하게 쓰고 강민우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어요. 맞은편 자리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 두 사람 곁에는 변호사들까지 줄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어요. 가발까지 쓰고 별꼴이네. 오늘은 끝이야. 애도 재산도 다 내가 가져갈 거니까. 남편이 들으라는 듯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게다가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고요. 남편 변호사가 조작된 사진을 내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있어야 하며 위자료 또한 이 여자가 물어야 됩니다. 남편 변호사가
저를 가정을 깬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방정석이 술렁였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제게 쏟아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강민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방금 제출된 그 사진들 말입니다. 정말 진짜가 맞습니까? 강민우가 남편 측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 그림자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한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민우가 사진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내자 법정안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판사도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우가 결정적인 한 방을 꺼내들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강민우가 법정 모니터에 자료를 큼지막하게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진단서를 조작한 원본 파일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이어서 제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빼곡히 적힌 남편의 비밀 노트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흥신소 브로커가 직접 쓴 자술서까지 나란히 떴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직접 나눈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민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법정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 나올 텐데 치료를 좀 늦추든지 해야겠어. 이 사진 정말 감쪽 같지? 이거면 그 여자 양육권은 물 건너 간 거야. 제 죽음을 두고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법정 가득 퍼져나갔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석에서는 매서운 분노의 눈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저건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누가 일부러 짜집게 한 게 분명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사색이 된 얼굴로 악을 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법정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증인석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여길 왜?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듯 눈을 부릅떴어요. 그래, 나다. 이 어미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왔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도 녹음도 다 사실입니다. 내 아들이 집 마누라 죽기만 기다리면서 이 끔찍한 짓을 다 꾸몄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죄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친어머니의 증언이 쏟아지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가 나를 배신해?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가 법봉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의 행위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가 싸늘한 목소리로 남편을 꾸짖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거의 전 재산을 권고에게 지급하십시오. 판사가 또박또박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내연녀에게도 상간녀로서 물어야 할 배상금 최고액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비집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려 했어요.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내연녀가 남편의 등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네가 먼저 사진 만들자고 했잖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추한 꼴을 뒤로하고 아들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지? 다시는 안 헤어지는 거지? 아들이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랑 평생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따뜻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강민우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저의 통쾌한 승리를 마음 깊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버텨주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음 편히 사세요. 강민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되찾은 제 인생이었어요. 소소하지만 가장 빛나는 행복을 저는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승소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모처럼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아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거실 창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들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려? 어디 엄마 좀 보자. 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랑 나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잖아.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도화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다 끝났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에 아들이 깜짝 놀라 제 뒤로 숨었어요. 누구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온몸에 시퍼런 문신을 한 조폭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짜고짜 거실로 밀고 들어와 집안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식탁 의자가 나뒹굴었습니다. 김준수 맞지? 빚 갚을 때가 한참 지났어. 어서 돈 내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한 장을 제 얼굴에 들이밀며 으르렁댔어요. 빚이라뇨?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아들을 등 뒤로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잘못은 무슨? 여기 당신 도장이 떡하니 찍혀있구만. 수억 원이야. 이자까지 차곡차곡 쳐서. 남자가 서류를 제 코앞에 흔들며 험한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유방암 상기 판정을 받았던 바로 그 무렵에 작성된 불법 사채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과 인감도장이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명의를 철저하게 도용해 만든 거였어요. 이게 다 뭐야? 나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대체 누가 내 도장을 함부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어요. 당시 제가 곧 죽을 거라 확신했던 남편이 이혼을 미리 염두에 두고 거액의 돈을 끌어다 쓴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이자만 꼬박꼬박 갚아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완전히 지고 알거지가 되자 남편은 남은 빚을 고스란히 제게 떠넘긴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은 원금에 살인적인 연체이자까지 더해진 빚 폭탄이 한꺼번에 저를 덮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이런 짓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사정 얘기는 됐고 딱 일주일 줄게. 그 안에 돈 안 갚으면 이제 바로 경매로 넘길 거야. 남자가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길게 뿜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댁 아들 학교 잘 다니더만. 돈 못 갚으면 그 어린 녀석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남자가 아들을 흘끔 쳐다보며 섬뜩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애는 건드리지 마.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차라리 날 잡아가. 저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은 그 말을 끝으로 부서진 집기를 발로 툭툭 차며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듯한 거실에 저와 아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아저씨들 또 오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돼? 아들이 제 품에서 바들바들 떨며 울먹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엄마가 다 막아줄게. 저는 애써 아들을 다독였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기 무섭게 저는 곧장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사채를 끌어다 썼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신없이 쏟아냈습니다.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면 분명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강민우가 잠시 무거운 침묵을 두었습니다. 남편이 위임장이며 신분증까지 워낙 교묘하게 위조해 놓은 탓에 이걸 법으로 증명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깊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이 파놓은 함정은 그만큼 치밀하고 단단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집은요? 우리 아이는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요 정말. 저는 눈앞이 새까맣게 캄캄해졌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제 통장마저 가압류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간신히 버티던 제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랫배에서 또다시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가까스로 비틀거리는 몸을 가눴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행여 그 험악한 남자들이 다시 들이닥칠까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저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은 도망쳐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힐 작정이야. 저는 무릎에 얼굴을 깊이 묻고 끝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악마가 파놓은 또 다른 지옥의 구렁텅이였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깊고 캄캄한 수렁이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핏발이 잔뜩 선 눈으로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후 그 현관문 도어락이 강제로 비틀리는 섬뜩한 마찰음이 아파트 복도를 날카롭게 울렸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 뛰었어요. 강제로 현관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사채업자들 앞에서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또다시 거실로 성큼성큼 밀고 들어왔어요. 이봐, 너 기다려줄 시간 없어. 오늘 당장 결판을 내자고. 남자가 주먹을 우두둑 꺾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등 뒤로 감추며 벽 쪽으로 바싹 물러섰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를 양손에 움켜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켜. 다들 비키라고. 내 며느리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시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는 척도 하지 않고 사채업자 우두머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에 든 묵직한 가방을
그 발치에 거칠게 집어던졌어요. 쿵소리와 함께 가방 2개가 바닥에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있다. 이 안에 내 며느리 빚을 갚고도 남을 현금이 들었어. 당장 원금이랑 이자 계산해서 영수증이 났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쩌렁쩌렁 호통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허풍 떨지 마요. 그러다 큰 코 다쳐. 남자가 비웃으며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5만 원권 다발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사채업자도 저도 그 광경에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이런 거금을 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돈은 시어머니가 아들의 끔찍한 악행을 알게 된 바로 그날부터 차곡차곡 준비한 거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시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본가를 처분해 미리 현금으로 바꿔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둔 돈이었어요. 당황한 사채업자들이 부랴부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완납증명서와 차용증 원본을 써서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다 맞네? 완납 처리 됐수다. 자, 여기 차용증 원본이요. 남자가 머쓱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됐지?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어요.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뭐더래? 어서 꺼져. 안 꺼져? 시어머니가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남자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빗자루를 휘두르는 시어머니에게 떠밀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빚쟁이들이 모두 물러가고 거실에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텅 빈 가방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떠받들고 감싸돌던 자식이, 그 귀한 자식이 괴물이 됐다. 이게 다 무슨 꼴이여. 시어머니가 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숭배하다시피 떠받든 아들이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한참을 오열하던 시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15년 동안 너를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 하녀처럼 부려먹고 구박만 하고. 시어머니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두 손을 부여잡았어요. 이게 다 내 죄요. 내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네가 이렇게 몹쓸 병까지 얻은 거요. 이 못난 늙은이를 부디 용서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제 손등에 이마를 짓지으며 흐느꼈어요. 아들의 더러운 빚을 대신 갚아 평생의 죄업을 씻고자 했다는 시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절절한 사죄에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지독한 원망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꿇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그 지독한 굴레를 넘어 서로를 와락 부둥켜 안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한 괴물에게 똑같이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도 슬그머니 다가와 우는 두 사람을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빚은 깨끗이 해결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잃고 길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 챙겨들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이만 가마. 근처에 싼 여관이라도 잡아야지. 이제 너희끼리 부디 잘 살거라. 시어머니가 힘없이 현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얼른 가로채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 혼자 못 보내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공기 좋은 우리 친정으로요. 거기서 같이 몸도 추스르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따라가? 시어머니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염치는 무슨 염치예요. 이제 우리 한 식구잖아요. 같이 가요, 어머니. 저는 그 길로 강민호에게 연락해 집의 안전부터 단단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화해와 연대의 손길을 활짝 내밀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아들의 손을 나란히 잡고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긴 악몽이 서서히 끝나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마주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잔잔하게 전해져 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제 고향 전라도 친정집에 내려온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맑은 공기와 친정엄마가 정성껏 차려주는 건강한 밥상 덕분에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며칠 전에는 거의 다 나았다는 반가운 진단까지 받았어요. 엄마, 나 이제 거의 다 나았대.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정말 기적이라고 하셨어. 저는 친정엄마를 와락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참 많았어. 이 애미가 다 고맙고 또 고맙다. 친정엄마가 제 등을 쓸어내리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 친정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는 영 껄끄럽기만 했습니다. 평생 딸을 구박하고 핍박한 사돈을 친정엄마가 곱게 볼 리 없었어요. 두 분은 한동안 서로 말도 잘 섞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살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마당 텃밭을 일구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사부인, 이 상추 좀 봐요. 어쩜 이리 탐스럽게 잘 컸나 몰라. 친정엄마가 흙묻은 손으로 상추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사부인. 사부인 손맛이 보통이 아니요. 내 평생 흙 만지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을 몰랐네. 시어머니가 호미를 든 채 껄껄 웃었습니다. 뼛속까지 경상도 여자라며 전라도 음식이라면 질색하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푹 끓여낸 진한 추어탕을 그릇째 들고 후루룩 마시는 진풍경을 보여줬어요. 아이고, 이 추어탕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사부인, 미안하지만 한 그릇만 더 줘요. 시어머니가 빈 그릇을 슬그머니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을 2공기씩 뚝딱 비워냈습니다. 그 정겨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어요. 제 아들도 두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시골 학교에도 완벽하게 적응해 친구들과 너른 들판을 뛰어다녔어요. 우리 아들 여기 오더니 얼굴이 아주 새까매졌네. 아주 보기 좋다. 저는 흑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할머니들이랑 같이 감자 캤어. 이만큼이나 캤다니까? 진짜 재밌었어. 아들이 두 손에 감자를 가득 들고 자랑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15년의 모진 세월이 마치 한바탕 아득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도와준 강민우에게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비참한 근황이 담긴 서류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끝내 갚지 못한 내연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새 출발을 꿈꾸던 여자의 말로치고는 참으로 초라했어요. 도망쳤던 남편의 소식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불법 도박상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심하게 다친 채 결국 교도소에 갇혔다는 거였어요. 남의 목숨으로 한미천 잡으려던 사람이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 사람들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저는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다 지가 뿌린 씨앗을 지가 거두는 게지.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어. 시어머니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훌훌 털어버린 듯 시어머니 얼굴이 한결 홀가분해졌어요. 됐다. 이제 다 잊어버리자. 나는 텃밭에 물이나 주러 가야겠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듯 가뿐해 보였어요. 저는 강민우의 완벽한 일처리 덕분에 과거의 모든 악영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친정엄마가 썰어준 참외를 먹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참외 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곁에 나란히 앉은 시어머니에게 저는 마음에 품어온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읍내에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볼까요? 반찬도 팔고 따끈한 국밥도 말아 파는 그런 집이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내가 그래도 손맛 하나는 자신 있어.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꾸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는 꿈이었어요. 마당에서는 두 어머니가 도란도란 나누는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동네 강아지와 함께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저는 그 모든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온 마당에 금빛으로 부서져 내렸어요. 두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마당을 뛰노는 아들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작고 평범하기만 한 것이. 저는 나직이 혼잣말을 하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과 지옥 같은 배신을 모두 넘어선 끝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온전히 저만의 빛나는 행복을 두 손에 꼭 움켜쥐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암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조작된 누명과 빚더미라는 끝없는 수렁 속에서도 서지우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질게 대했던 시어머니의 진심을 품어 안고 두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냈지요. 미움받던 며느리와 표독스럽던 시어머니가 같은 상처를 가진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은 용서와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잔잔하게 일깨워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나 마침내 자신만의 빛나는 행복을 움켜쥔 서지훈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